네, 한 발 더 깊이 들어가는 뉴스 인싸 프라임 타임입니다. 시간입니다. 이번 주부터 뉴스 인싸 프라임은요. 유튜브 멤버십 회원에게만 우선 서비스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유튜브 멤버십 먼저 가입하고 뉴스토마토 무료 구독 신청해 주시면 종이신문과 그리고 전자신문의 무료 구독은 물론 저희가 홍보하고 있는 강화, 교동, 통통쌀 16kg 등 다양한 특별 혜택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고 뉴스토마토 무료 구독 신청도 함께 해주셔야 특별 혜택 받을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양한 의견과 질문들 댓글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소개해도 드리고 또 프로그램에도 열심히 반영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깊이 있는 고품격 시사 대담 뉴스 인싸 프라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뉴스 인싸 프라임 빅데이터를 통해서 내년 총선을 전망해보는 빅데이터 2024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네. 박혜성 티브릿지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얘기를 먼저 안 할 수가 없어요. 어제 한동훈 장관 국회에 와서 열심히 떠드시던데 아무래도 한동훈 장관이 좀 이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주말쯤 임명될 거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뭐 한동훈 장관 뭐 정치 경험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잘할 수 있을까? 또 한동훈 위원장이 수용할까? 뭐 제가 보니까 마음은 있는 것 같아. 근데 꽃길을 깔아주길 바라는 것 같은데 용산의 뜻으로 봐야 되겠죠? 박 부원장님? 네. 더 자세히 얘기를 하세요. 왜 용산의 뜻이에요? 뭐 지금 도이치모터스 특검이라든가 예. 정권의 위기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예.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표단속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비대위원장으로 앉히겠다 이렇게 고집을 한 거죠. 한동훈 하고 싶어 할까요? 하고 싶어 하죠. 근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어제 나온 메시지를 들어보면? 네네. 그건 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정도 메시지는 뭐 준비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메시지거든요. 순발력 있게 나올 수 있는 그건 정도는 아닌 아니고. 것 같더라고요.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근데 야당에서는 이게 한나땡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던데 한동훈이 나오면 땡큐라는 얘기인데 정치 경험이나 선거 경험이 무관하고 전혀 없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 일체감을 보이는 듯한 태도 어제도 보였는데 대표님 보실 때 이게 선거에서 민주당한테 도움이 될까요? 한동훈 카드가? 그건 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민주당에 도움이 될 거냐보다는 이제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 거냐라는 예. 측면에서 보면 이제 뭐 검사들은 좀 결론에 빨리 도달하고 좀 논리적으로 접근을 하는 훈련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정치라는 것은 이게 뭔가 좀 조율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 행위들을 보면 좀 의미 없는 일들도 있죠. 예. 의미 없어 보이는 일들도 좀 그런 과정이 필요할 텐데 예. 그런 일들을 잘 해낼 수 있을지. 있을까? 예. 근데 그럼 우리 박진영 부원장은 어떻게 보세요? 한동훈 장관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요? 비대위원장으로서? 그건 알 수 없죠. 일단은 민주당은 잘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제 비판을 해야 됩니다. 아,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네, 앞서 타임에서 이제 영입 이야기를 하던데요. 예, 비슷한 예. 케이스인데 예. 영입이라든가 정치권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당사자주의와 전문가주의입니다. 당사자주의라는 건 이익 당사자들을 데리고 오면은 예. 표가 온다라고 생각하는 현상인데요. 그래서 내가 그런 비판을 하죠. 그러면 보건복지부 유아교육과는 유아들이 와서 근무해야 되는가?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전문가는 자기 영역만 보는 겁니다. 정치라는 것은 아주 보편적으로 국가 전체를 운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 서구 선진국에서는 전문가들은 데려다가 정책 전문위원으로 쓰지 그렇죠. 국회의원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국정 전반에 걸쳐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 것이고 정치의 리더가 돼야 된다는 그런 뜻이고요. 예. 지금 우리가 이제까지 전문가 영입에서 성공한 예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리고 비례대표라든가 영입이 활발한 이제 이 독일이라든가 뭐 스칸디나비아권 이런 국가들에서는요 주로 영입을 어떤 사람들을 하냐면요 노동단체의 장, 이익단체의 장 뭐 이런 분들 그다음에 아주 유명한 사람 예. 대표적으로 한국에서 그런 영입을 잘한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딱 정해져 있었습니다. 경제단체의 장, 예. 노동단체의 장, 뭐 간호사협회 장, 사회복지사협회 장, 그다음에 유명한 사람들, 예. 정동영 기자, 뭐 예를 들자면 법정 그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신기남 이런 사람들 영입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586들도 그 당시에 유명한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예. 이미 임종석 유명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영입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지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 자기 분야의 특정 전문가를 데려다서 프로모션해서 억지로 유명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은 정당의 과잉입니다. 유명해지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부분에서 예. 한동훈 장관 역시 뭐 유명한 건 사실입니다만은 검찰이라는 협소한 분야에서만 일해왔기 때문에 국정 전반에 관해서 이해를 하고 정당이라는 것은 집권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집권하면 국정 전반에 대해서 잘 운영해야 돼요. 네. 그런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은 이제 검증되지 않았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고요. 민주당은 좀 태도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대선 때 윤나땡에서 졌잖아요. 그렇죠. 한나땡 할 때가 아닙니다. 본질적인 걸 짚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현직 사정기관의 장입니다. 법무부도. 네. 그런 장관이 당대표가 되겠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사정기관의 장을 할 때 특정 정파적 입장을 가지고 사정기관을 운영했다라는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원론적인 반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비대위원장이라는 제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 게 분명히 국민의힘도 대의 절차가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를 쫓아낸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다음 대의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원내대표가 승계하든가 구성원들의 의견을 물어야지 대통령실에서 꼽으면 되는가라는 지적부터 하고 들어가야지 한나땡이라는 이야기부터 나온다는 것은 저는 조금은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자체적으로 잘해야지 한나땡이 돼서 우리가 당연히 이길 거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신 그렇죠. 것 같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면 대표님 보실 때 출마할 것 같으세요? 아니면 불출마할 것 같으세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감각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뭐 상징성 있는 지역구에 출마할 거다. 뭐 그런데 뭐 와서 아까 뭐 저기 교수님도 뭐 꽃가마 말씀하셨는데 네. 뭐 비례 우선순위 앞순위에 와서 뭐 선거를 이끌겠다 이렇게 하면은 아마 이제 그 다음에 뭐 아마 한동훈 장관도 비대위원장이 최종 목표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자기 입장에서. 예, 뭔가 좀 스토리를 만들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예, 비례는 예, 뭐 좋아 보이는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이제 비례를 하면서 전국 선거를 뭐 이렇게 지휘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비례 같은 경우는 일단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되고 하려면 네, 그렇지 않으면 그렇죠. 위성 정당으로 가야 되는 문제가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렵죠. 이제 예, 그 제도가 어떻게 이제 바뀌는지를 봐야 되겠지만 정치적으로도 지역구를 뭔가 좀 본인이 돌파한다는 인상이 아니라 좀 네. 이렇게 좀 편한 길로 간다라는 인상을 주게 되면은 저는 뭐 별로 좋아 보이진 않을 것 같습니다. 박 부원장도 이렇게 보세요? 어떻게 할 거라고 보세요? 출마를 한다 안 한다 또 출마를 한다면 비례냐 지역이냐? 100% 출마하죠. 출마 안 할 거면 뭐하러 왔겠습니까? 비례 제도가 병립형으로 돌아간다면 네. 비례를 받을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현행제로 연동형이 된다면 저는 강남을 예측합니다. 강남을. 이제 박진 장관 쫓아내고 그럼 박진영은 어디로 가야 돼요? 집에 가죠. 집에? 예, 가만히 아니면 뭐 있을까요? 저기 뭐 어디 주미 대사나 이런 거 하나 보내주겠죠. 주영 대사나. 네. 근데 TK가 아니고 강남으로 가는 이유는 가깝잖아요. 집이 가까워서? 네, 네. 아니 그래도 아니 만약에 본인이 대권에 꿈이 있다면 이거 박진영 부원장의 고향인 TK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고향을 왜 함부로 옵니까? 그 사실은 이 검사 출신이라는 분들이 위계적 질서 속에서 낙점되어 가지고 인사 정책하듯이 그렇게 정치 시작하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몇 단계를 뛰어서 서울중앙지검장 되고 검찰총장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갑자기 이렇게 커진 거예요, 사이즈가. 똑같이 저는 그런 식의 정서에 익숙해져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대표님, 근데 김기현 전 대표 얘기도 좀 해볼게요. 김기현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뜻과 다르게 행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통령은 대표를 하고 총선 출마하지 마라 이랬는데 대표를 던져버리고 총선 출마하겠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김기현 대표와 윤 대통령 간에 일종의 고용계약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김기현 대표가 그 대표가 되는 과정에 보면은 뭐 나경원 누르고 또 네. 권성동 누르고 뭐 이렇게 다 용사에 나서서 이제 길을 만들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에는 대표 권한을 줄 테니까 뭐 이제 용산에 청부를 잘 따라라 뭐 이런 계약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튼간 지금 정치적 상황이 바뀌어서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난 물러날 수 있다. 예. 그 정도까지는 계약이었다. 그러나 배지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내가 뭐
더군다나 지금 이 상황을 만든 게 용산의 책임인데 예. 내가 뭐 대표까지는 그만두지만 그 이후에 정치 일정까지 내가 뭐 용산을 위해서 희생할 생각은 없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김기현과 장제연이 비교가 돼서 이제 얘기가 나와요. 박 부원장 어떻게 보세요? 두 사람이 다른 겁니까, 결이? 다르죠. 어떻게 다르죠? 장제원이 젊어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 지역 기반이 훨씬 더 튼튼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예. 윤석열과의 이제 신뢰 관계도 조금 더 낫지 않나. 장제원 신뢰 관계라고 의원이?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믿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오랫동안 같은 일이었기 때문에 상호 속성을 안다는 거죠. 상호 속성을 안다는 것은 이제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는 예. 내가 여기서 덤비면 죽을 수 있겠구나. 음, 라는 것을 깨달은 거고요. 김기현 대표는? 제대로 안 겪어봤으니까 간 한번 보는 거죠. 근데 뭐 결론은 뻔합니다. 출마도 못하고 정치 끝입니다. 이준석 왜 만났을까요? 협박하는 거죠. 누가 누구를? 김기현이 나름대로 윤석열 대통령 쪽에다가 메시지를 주는 거죠. 내가 이렇게 극단적이면 이준석과 신당을 차릴 수도 있어 라는 메시지를 주려고 했던데 그게 저는 더 윤석열 대통령을 분노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우리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를 표현하자면 정치권에서 듣보분입니다. 잡이라는 표현 안 씁니다. 안 썼습니다. 예. 듣도 보도 못한 분이었는데 예. 이분이 그러면 당대표 왜 됐겠어요? 저는 다음에도 또 국회의원 하기 위해서 당대표가 된 겁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여기에는 위계 질서 속에서 예. 검찰들처럼 이렇게 뭐라고 하면 동일체라고 합니까? 동일체처럼 형성된데 여기에서 덤비면 그냥 죽습니다. 예. 자, 김기현 전 대표가 울산 남구 지역구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뭐 영남에서도 저기 안정적인 지역구죠 거기가 갈 데가 없죠. 그리고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거기가 데이터를 가지고 좀 봤더니 저희가 우리가 뭐 성격을 보면은 그 MBTI 요즘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성격 16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누는데 저희도 데이터를 가지고 지역의 성격을 한 10개 정도로 나눠봤더니 이 지역이 보니까 상권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소득 수준이 높은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소득 수준 대기업 종사자 비율이 21.2%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울산에서는 예, 전국에서도 전국에서도 꽤 그래요? 높은 편이죠. 오. 그리고 평균 소득이 357만 원이에요. 예. 이 정도 되면 수도권의 웬만한 선거구보다 높든지 비슷하든지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울산에서도 아주 꽤 안정적인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포기하기 좀 어렵죠. 본인이 쭉 거기서 또 정치를 해왔고. 그러니까 결국 울산 남구 을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김기현이 계속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한다. 저는 이제 울산 남구를 과거에 자주 갔습니다. 왜요? 남구청 앞에 고래고기집이 고급 고래고기집이 많이 있습니다. 고래고기? 예, 네. 고래고기집이 많은데요. 네. 일단 들어가면 최소한 1인분에 5만 원입니다. 아, 그렇게 비싸요? 예, 비싼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이제 우리 현대시, 울산을 옛날에 현대시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현대시 현대구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그만큼 이제 소득이 높은 곳이고 아시겠지만은 2000년대 초반까지도 대한민국의 광역시도 중에 울산이 소득이 제일 높았습니다. 지금은 바뀌었죠. 어딘지 아세요? 몰라요. 지금 어디? 서울입니다. 서울이에요? 예. 그전에는 기초구 중에는 거제시가 제일 높았는데 지금은 이제 강남으로 바뀌었고 강남으로 모든 것이 이제 서울 집중화됐는데 예. 그만큼 이제 소득이 높고 그다음에 그 토호들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보수정당 계열에서 가장 이렇게 당선 확률이 높은 곳이에요. 그런 좋은 지역구에서 이분이 한 5선 하신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울산에 그 김기현 대표가 출마를 한다 하더라도 본인 의사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오고 나면 공천 개혁이라는 명분 하에 PK나 TK 지역에 있는 현역 의원들을 물갈이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당대표를 내려놨다는 것은 공천권에서 멀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눈밖에 났다. 좀 100% 공천 못 받는다고 봅니다. 대표님도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이렇게까지 했는데 공천을 줄 수 있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뭐 김기현 대표가 나 무소속으로 나갈게. 그래서 거기서 뭔가 의미 있는 뭐 경쟁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정치적 역량이 있느냐. 그래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것도 아니다. 네. 그럼 그냥 김기현 대표는 이번 사건으로 거의 정치권에서 이제 사라지는 겁니까? 그렇죠. 좀, 네. 뭐 좀 이런 얘기를 하면 모르겠습니다. 해도 되는지 좀 쪽팔리게 된 거죠, 그냥.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고. 그럼 만약에 이제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압박이 들어오고 자기가 이러다가 정말 아무 정치권의 생명까지 끊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 갑자기 험지 출마 얘기하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럴 명분도 다 잃어버렸죠. 잃어버렸다고 보고 결국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냥 바짝 엎드리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바짝 엎드려서 제가 뭐 하나 공고 드리자면은 뭐 예. 혹시나 이분이 뭐 총리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만 예. LA 총영사나 뭐 우크라이나 총영사 이런 데 가셔서 윤석열 대통령 눈에도 안 띄고 국민들 눈에도 안 띄고 있다가 윤석열 정권이 끝나고 나면은 부활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럼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볼게요. 민주당은 아무래도 그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언론에서 보도가 많고 또 종편에서 계속 이 문제를 띄우던데 이재명 당대표의 총선 출마 어떻게 보세요? 박진영 부원장. 그냥 뭐 아무 이슈가 아니에요. 네. 관심이 없어요. 시비 걸려고 일부러 띄우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뭐 검토를 한다거나 솔직히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 제 개인적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은 예. 병립형으로 돌아간다면은 저는 비례대표 후순위 받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거는 사실은 한동훈도 이제 상대 정당이지만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 비대위원장이 된다면은 예. 지역구에 나가는 것보다 정당의 대표는 국정 전반에 걸친 계획을 발표하고 그리고 선거 전체를 아우른다는 측면에서 비례대표 후순위 받고 전국 선거를 쥐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사실은 또 웬만하면 또 정치인이 지역구를 안 옮기는 것도 좋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대로 또 출마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만약에 병립형이나 지금 현재 구조로 선거가 치러지면 그냥 개항을에 출마한다.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그게 또 맞다고 보시는 거고. 네. 근데 왜 국민의힘 그걸 공격을 할까요? 그냥 시비 걸어 보는 거죠. 대표님도 이렇게 보세요? 이재명 대표. 저는 뭐 이번 선거에 원장님 말씀대로 주요 변수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아마 전혀 고려치 않고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일부 이원욱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대구나 고향 안동에 출마해야 된다. 왜 그럴까요? 그런 이야기는 사실 최소한의 이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심이 없는 이야기예요. 대구나 안동에 출마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될 만한데 좀 떨어지는 곳 이런 곳에 가라는 이야기는 그나마 개연성이 있는 이야기인데 이야기는 그냥 죽어라. 그런 이야기죠. 사실 정치권에서도 이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이원욱 의원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 뭐 본인이 알아서 아시겠죠. 그럼 대표님 모실 때 그렇게 비명계에서 이렇게 자꾸 이재명 대표를 흔들고 또 이렇게 뭐 대구나 아니면 뭐 안동에 가라 이런 얘기 하는 게 선거에 도움이 될까요? 이제 비명계는 비명계 나름대로 이제 그 현재 지도 체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참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2016년 총선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총선 불출마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건 일부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이재명 대표도 불출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 박진영 부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가능성 없다고 봅니다. 전혀 없다. 2016년은 바로 1년 후에 대선이었어요. 대선이었어요. 대선인데 지금은 대선이 3년, 4년 남았나요? 뭐 그런 상황에서 불출마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봅니다. 네. 대표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지난 보궐선거 개항을에 예. 출마하실 때도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이제 말리는 의견도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본인은 원내 진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무리하게 그 돌파를 하셨고 제가 뭐 이번에도 굳이 지금 뭐 불출마를 해서 뭐 민주당에 크게 도움이 된다든지 개인적인 정치 일정에 도움이 된다든지 그런 것들이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개항을에 출마할 거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고. 자,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만약에 지역구 개항을에 출마한다면 개항을의 판세나 아니면 지형은 어떤지도 궁금한데 분석을 좀 해주시죠. 개항을은 이제 지난 이제 보궐선거 이전에 있었던 총선에서 송영길 후보가 그때 20%포인트 차이로 이겼었거든요. 원래 전통적으로 이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대선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 9%포인트 더 높게 얻었고, 보궐선거에서도 역시 9%포인트 차이로 이겼고, 여기 이제 호남, 이게 배드타운적 성격이 강하고 호남 출신 인구 비율이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인천에서도
아주 안정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 그렇게 봅니다. 그럼 박 부원장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끝? 네. 답변을 길게 하라고요. 내가 늘 얘기했죠. 전문가가 계시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개항을 선거가 관심을 끄는 것 중에 하나가 원희룡 장관이 마치 아직 그 명확하게 얘기는 안 했어요. 근데 본인이 뭐 개항을 해 나갈 듯한 그런 얘기 또 뭐 당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래서 과연 이제 이 원장관이 나갈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나간다고 봅니다. 개항을 해? 본인의 이제 대선 프로그램 중에 하나다. 그래서 현재 1위인 사람을 스토킹하겠다라는 전형적인 이제 스토커 정치죠. 다만 이제 이게 대한민국의 이제 언론이 싸구려 언론들이지 않습니까? 네. 싸구려 언론들이 아주 재미있는 하나의 게임이 성사되는 것처럼 포장을 해서 일부러 저는 그렇게 몰고 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예. 사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 대표나 뭐 원희룡 장관도 대선 주자 아닙니까? 예. 그 정도 급이 되면요 국가 비전과 정책 이슈를 가지고 논쟁을 하고 대립하고 하는 그런 재미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그런 수준이 안 되고 사실 또 언론도 보면은 그런 거 해석할 수준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게임 붙일 수준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제가 표현하자면은 한국 정치의 현 주소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대해서 누가 또 뭐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 출마했던 거하고 비교하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은 지역주의 타파라는 시대 정신을 위해서 당시에. 부산에 출마한 거고요. 지금 원희룡 장관은 자신의 몸값을 올리려고 하는 하나의 작은 개인 이벤트 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판세 하나 더 여쭤볼게요. 만약 지금 현재 총선 이론 지금 시점에서 판세를 어떻게 분석하실 수 있겠어요? 전국 선거 그러니까 총선에서. 지금 변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 지금 뭔가를 예단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예. 수도권만 놓고 본다면 서울에서 그 민주당을 좀 지지할 만한 이런 계층들이 경기도로 많이 빠져나간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은 이전 선거보다 인구 구성 비율로만 보면 예. 인구 계층으로만 보면은 조금 더 민주당에게 어려워진 환경이 된 건 맞는 것 같고 경기도는 오히려 더 탄탄해진 그 정도는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그 이준석 전 대표가 85석, 뭐 89석 이런 얘기 하잖아요. 국민의힘 얻을 수. 그리고 서울에서는 6석 정도밖에 못 얻는다. 지난번 총선과 비슷하게 갈 거다라고 전망을 하던데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더군다나 저희처럼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예. 지금 예측하는 건 진짜 작두 타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 앞으로도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하다. 그럼요. 네. 근데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판세 자체는 국민의힘한테 좀 불리한 위치에 있는 건 맞는 건가요? 그렇게 그렇죠.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집권 2년 차에 치러진 선거, 역대 선거들을 보면 이제 이런 선거는 다 정권 심판론이 이제 기본 프레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당에 불리한 선거가 될 거다. 그리고 이제 승부처는 결국 이제 수도권이 될 텐데 수도권하고 충청하고 요즘 또 같이 가거든요. 예.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서울이 이제 그 격정지가 될 거고 서울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하여튼 충청까지는 영향을 받을 영향을 거다. 받는다. 그러나 경기는 민주당이 많이 유리해졌다. 경기는. 네. 예. 자, 그 어제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얘기했잖아요. 들으셨죠, 박 부원장? 못 들었는데요. 안 들었어요? 예. 뉴스를 봐 그러면. 근데 네. 가장 이제 눈에 뜨는 게 특검법 악법이다. 김건희 특검법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본인이 만약에 비대위원장 된다면 한동훈 장관. 지금 한동훈을 비대위원장 안 친 이유가 예. 특검법이 이제 윤석열의 거부권으로 다시 내려왔을 때 예. 그 제의가 있는 상황에 이타자들을 막기 위한 거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에서 인사검증단을 했습니다. 그렇죠. 인사검증단은 것은 잠재적으로 장 차관이 될 만한 사람들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가질 수 있는 자리입니다. 맞아요. 국회의원들은 장 차관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흔히 아는 캐비넷을 관리하고 있었다라는 의혹을 살만합니다. 그런 사람이 딱 당대표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당의 의원들을 다 장악하기가 더 쉬워지죠. 이탈표를 막을 수 있죠. 저는 그런 취지에서 비대위원장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검법을 당연히 이 사람은 반대하겠죠. 반대하겠다. 네. 근데 악법이라고 하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분야 하는 이야기 모든 것이 상권 분립에 위반되는 발언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행정부에 임명된 장관이 국회에서 하고 있는 입법 절차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사실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상권 분립 그러니까
국회가 33.3, 행정부가 33.3, 사법부가 33.3 가진 줄 착각하시는데요. 예. 권한을 나눠놨다고 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가 가지는 권한은 사실은 70% 80%가 넘습니다. 헌법을 한번 보시면요. 헌법 133조 조문 중에 대부분의 내용이 국회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예. 그만큼 국회가 가지는 것이 권능인 거고 국회는 행정부의 일, 사법부의 일, 모든 것에 대해서 개입하고 감나라, 고나라, 비판하고 견제하라는 그런 하나의 임무를 타고난 기관입니다.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하는 행태는 국회의 권능을 짓밟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정말 여기에 대해서 분노하고 한동훈 장관을 제어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국회의장이나 이런 분들은 별로 분노 안 하시는 것 같던데요? 제가 보기에는 몰라서 그런 것도 있고 예. 또 그다음에 또 무서워서 그런 것도 있고 무서워서? 그런 것 같아요. 네. 국회의원들이 대다수가 자기들이 얼마나 대단한 자리에 있는지 몰라요. 일개 국무위원이 예.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에게 예. 상임위에서 큰 소리 치고 조롱을 하는데 가만히 있잖아요. 예. 잘 몰라요. 자기들이 잘 얼마나 몰라서. 중요한 자리에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송영길 전 대표 어쨌든 그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가 돼가지고 구속이 된 상태인데 앞으로 이제 소위 관련돼 있다는 의원들을 계속 부를 거 아니겠어요? 뭐 벌써 기사가 나오고 있죠. 그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나쁜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하겠죠. 이건 뭐냐면은 결국은 독긴 객긴이다. 그런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투표를 떨어뜨려 가지고 고정 지지층을 불러 일으켜서 고정 지지층 대결을 만들어내면은 크게 지지 않을 것이라라는 하나의 좀 지지 않으려고 하는 전략. 이긴다기보다는 그런 것들이 내포돼 있지 않냐라고 의심을 해봅니다. 네. 그 여론 내용에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는 여론이 그러니까 찬성해야 된다는 쪽이 훨씬 많은 거죠. 네, 그렇죠. 네. 크게 변화가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윤석열 정부는 또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한동훈 장관을 내세워서까지 이걸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대체? 뭐 지금까지 여론을 살피고 그 국민들의 중론에 따라서 이렇게 국정 운영을 했다면 지금 대통령 기조가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네. 네. 분명히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거고 막아야 될 일이 있는 거고 그걸 아직 본인은 그리고 이제 검찰하면서 배워온 게 그걸 힘으로 밀어붙였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전히 저는 별로 대통령이 보면은 이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 본인은 분명히 본인이 해야 될 일과 절대 막아야 될 일 그리고 본인이 해왔던 대로 이건 힘으로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 자체가. 네네. 그럼 앞으로도 바뀔 가능성은 거의 그렇죠. 없겠네요. 그렇으면 지금까지 뭐 거부권 행사한 게 법이 몇 개입니까? 자, 그러면 만약에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하고 총선도 나와서 국회의원이 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의 대선 과도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도움이 되죠. 지금 뭐 한동훈 장관이 국민들로부터 선출된 적도 없고 뭐 최소한의 이제 정당성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시작인 거죠. 근데 지금 현재는 장관이기 때문에 나와서 반응하는가 이런 게 좀 여러 가지로 뭐랄까요? 뭐 영향력이랄까요? 아니면 뭐 막 그냥 하는데 비대위원장이 되고 나면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국회에서 반응하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주당과 이게 상당히 뭐 치고받고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런 얘기들이 더 많아지면 조금 다른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요? 글쎄요. 법무부 장관일 때도 예. 상임위 나오기만 해봐. 국회에서 민주당이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예. 그러는데 뭐 민주당이 뭐 얼마나 잘했습니까? 그래 그거는 민주당의 저는 희망 섞인 하나의 생각이고요. 민주당이 늘 저기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예. 상대방이 못하는 경우의 수를 가정을 해놓고 나는 잘 될 것이야라는 희망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은 제일 잘할 때 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경우의 수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나땡, 한나땡을 비판한 거예요. 그런 태도는 저기 정당을 운영하는 태도로서 조금 문제가 있다. 그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럼 지금 현재 박지원 부원장 생각에는 네. 민주당 의원들이 만약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 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한동훈 무시해야죠. 장관을 그냥 무시를 해라. 무시하고 저는 결국은 윤석열 심판론이기 때문에 매일 윤석열 굿모닝, 김건희 굿모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한동훈을 그대 안의 한동훈, 윤석열 안의 한동훈, 김건희 안의 한동훈으로 한정지을 수 있다. 한동훈의 자율적인 확장성이라든가 어떤 기획이 통하지 않는 상황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대표님 모실 때는 수도권과 충청권이 어느 정도 연계가 돼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충청권의 여론도 지금의 대통령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율과 별반 다르지 않다.
전국 지지율과 이렇게 보세요?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지금까지 그 쭉 시계열로 예. 정당 정당 지지도를 놓고 보면은 정당 지지도,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도를 놓고 보면은 이게 전국 평균하고 예. 충청이라고 하면 충남, 충북, 세종, 대전까지 예. 이 평균이 같이 움직여요. 이게. 그래요? 그래서 이미 충청은 수도권 민심하고 같이 연동되어 있다라고 보이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충청과 수도권은 함께 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여론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네. 그리고 아까 저기 원장님 한동훈 말씀하셨는데 예. 그 아까 집권 2년 차에 치러지는 이 총선이 정권 심판 프레임으로 치러질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이게 정상적 일반적인 선거 전략으로 보면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게 안 좋죠. 왜냐하면 이제 바로 그 용산이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바로 이제 용산 대 야당의 선거전이 치러질 텐데 사실 일반적인 선거 전략으로는 별로 좋은 방식은 아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상황이다. 네. 그럼 자 PK나 TK 지역의 여론 지형은 네. 변화가 있어요? 아니면 예전하고 똑같아요? 지난 총선을 보면은 예. TK는 좀 어렵다고 민주당이 좀 어렵다고 보이는데 PK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그 민주당의 절대 득표 양이 높아져 왔었거든요. 지난 총선도 역대급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막판에 부산의 투표율이 확 높아져 버렸죠.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투표를 포기하려고 했던 이런 계층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면서 이제 민주당의 득표력을 압도해 버려서 이렇게 민주당은 이제 의석수를 많이 잃었죠. 그러나 진보적 정당, 민주당의 절대적인 양은 줄어들지 않았다. 네. 기본적으로 탄탄하게 좀 지지세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신당을 만들 거라고 봅니다. 신당 만들어요? 안 들어가요 국민의힘에? 그건 알 수 없죠. 아직도 기회는 남아 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아마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반대급부로 연동되어 있습니다. 윤석열에 의해 가지고 지금 쫓겨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의 영향력이 줄어들면 다시 들어갈 수도 있죠. 그렇다고 보고 저는 뭐 이준석 대표는 소기의 성과를 무조건 달성할 수밖에 없다. 아 그래요? 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인은 지금 손해 보는 건 아니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뭐 예를 들자면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네. 있는데요. 뭐 당을 창당을 해가지고 비례로 나간다. 그러면 저는 이준석 당이 비례 한 4, 5번까지는 무조건 당선될 거라고 봅니다. 병리평이 되더라도. 그러면 본인이 한 2번, 4번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고 본인이 오히려 더 대권 꿈이 있다 그러면은 제3지대에서 빅텐트를 치는 겁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준석 이낙연 연대 그러게 김종인 이런 연대를 치면서 본인이 뭐 대구 정도의 지역구 출마한다. 그러면 낙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은 그 정도면은 TK에서도 선전하는 네. 중도 보수의 대권 주자로서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길이 좀 창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까지 뭐 수없이 많이 비판하고 헐뜯었습니다만은 네. 정치 평론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농담입니다. 빌어서 아니 계속 비판할 겁니다. 비판은 계속 하실 거다. 네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대표님께 이준석 전 대표 관련한 여론조사나 뭐 이런 게 있습니까? 나온 게 통계가? 뭐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시체가 없는데요. 분명한 건 제가 예측한데 이준석이 지난번 국민의힘 당대표가 될 때 그 당시를 보면은 국힘 같은 경우에 절실했었거든요. 희망이 없었고 그래서 예. 뭐라도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이준석을 당대표로 만들었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보수 집단에서 그 정도의 절실함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확실한 건 20대와 30대 초반의 이렇게 남성들로부터 굉장히 탄탄한 지지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밖에서 빅텐트가 만들어지면은 예. 정말 현찰을 가지고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정치인이다. 그래서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아까 원장님 예측하신 대로 일정 정도의 의석수는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럴 것이다.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다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뭐 손해볼 장사는 아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네. 해주셨습니다.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뉴스 인싸 프라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박혜성 티브릿지 대표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뉴스 인싸 프라임은 유튜브 멤버십 회원들에게만 우선 서비스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댓글 참여도 적극적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는 아니고요. 노영희 변호사가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